자, 외교사 들어갑시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외교사 파트는 국제정치학에 하는 과목입니다. 기초 과목이고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좋은데 보통 통시적으로 얘기할 때 통시가 아니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르를 묶어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방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외교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전문사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와 국제정치에 관련된 역사만 모아놓는 일종의 스페셜한 부분이 바로 이 외교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배경으로도 유효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부분은 그 유효성이라는 배경을 떠나가지고 노골적으로 국제정치학의 세 개 문항 중에 거의 한 개의 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는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국제정치학 이론과 더불어서 거의 두 개의 가장 기초 과목으로 꼽히고 있는 커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공부를 깊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역사, 암기, 그 다음에 뭐 반복 이런 것들에 좀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은 외교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뭐 이건 요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와 같이 그냥 쭉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다가 중요한 포인트 지점에서 요 챕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면은 그 의미를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일단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워낙 공부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외교사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이실 수는 없죠. 그죠? 너무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텍스트로 삼으신 김영구쌤의 교재 자체가 100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외교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 고대 아테네부터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국제정치의 시작이죠. 그 이후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데 더 근대로 넘어가가지고 1814년에 비인체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서양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양사는 바로 아편전쟁 그 즈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대사겠죠, 그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더 시험 문제를 추려본다면 비인체제는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1814년이라고 얘기하면 19세기 초반인데 이때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빈도수가 조금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부분은 쭉 일단 배경 설명으로 쉽게 말하면 나폴레옹의 프랑스 체제가 일단 강화되고 그게 왜 붕괴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 협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뒤에 있는 유럽 정치 체제의 하나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설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발칸전쟁이라고 얘기하는 19세기 중반부터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하실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자 일단 외교사라고 하는 부분을 묶어서 본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우리 국립외교원 종로국가정보원에서 일단 실시하고 있는 외교사 부분은 커리 자체가 서양의 외교사를 8회를 다루고요. 동양의 외교사를 자 역시 8회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신다면 2개월 동안 서양사,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동양사 이렇게. 아직 교재 못 받으셨죠? 김영구 쌤, 그죠? 일단 쉬는 시간에 한번 받으셔가지고 그건 집에 놓고 오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와 같은 요 프린트블로 계속 일단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김영구 쌤을 김영구 쌤의 교재를 요약한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 가지고 자 김영구 쌤의 교재를 이렇게 서로 병행해서 주말 정도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동양사에는 조선의 후기 역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그 다음에 근대 이후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단 우리 외교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봐야 될 1차 통과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국사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보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의 가능성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하면 거의 비등해요. 서양의 외교사 부분 파트와 그 다음에 동양 외교사의 그 부분이 초창기에는
동양 외교사가 좀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서양 외교사로 크림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경향을 본다면 이쪽의 역사가 조금 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거의 세계 문항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여기 병행해서 나온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김영구 쌤의 교재 한계는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됐을 때, 그죠? 자, 그러면 1945년이겠죠? 이때까지의 역사예요. 그죠? 그럼 그 이후의 역사는 뭐예요? 하면은 냉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냉전사. 냉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1950년부터 1990년까지 4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특강으로 뽑아낼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일단 외교사의 커리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간단히 배경 설명 드릴게요 하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저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맥을 잡고 따로 이거는 선행으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김영구 쌤의 교재를 미리 보셔도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수업 부담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말 이용하거나 여러분이 특정하게 조금 할애된 시간에 뭐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교사라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국제정치 이론이 더 중요하지 외교사야 뭐 배경이고 역사니까 사실 이론이 더 중요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외교사가 살짝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이론의 문제라도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그때 외교사를 조금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못 잡구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대비하는 게 수업 시간에서는 아예 여기서는 끝내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인지를 하고 나서 처음에 그냥 아예 김영구 쌤의 교재를 쉽게 일단 얕게 얘기하면은 그냥 박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끝내는 게 나아요. 그죠? 뒤에 이거 자꾸 미뤄가지고 나중에 한번 봐야지라고 하면은 나중엔 정말 우리 다방 구성할 때 너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두꺼운 김영구 쌤의 교재를 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던 참에 그냥 다 끝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전략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상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챕터 하나에 10여 쪽인데 빨리 하면은 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까지는 걸려요. 그러다가 좀 동영상에서 조금 더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3시간이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챕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8강으로 쭉 쪼개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번 쭉 따라오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역사 보니까 좀 지루해도 어쩔 수 없이 일단 국립외교대 그 코스는 지루함의 연속입니다. 그죠? 극복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십시다. 나폴레옹 전쟁 한번 들어가시는데,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갔죠. 그죠? 1789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단 혁명이 일단 도래했던 그 해입니다. 계몽주의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시민혁명의 가장 정점을 찍었던 프랑스 혁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높게 가치를 매기고 있지만 그때 유럽은 일종의 공포도관이었어요. 왕조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의 권한을 누르고 민중들이 제3계급 출신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세계 문화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중심이기도 해요. 프랑스가 비록 북서쪽에 몰려있긴 하지만 전체 유럽에서 본다면은 거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럽의 재편은 수개 많은 공국과 그 다음에 군주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프로이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누가 더 일단 세력이 셌냐면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가 더 세력이 셌어요. 그죠? 이렇게 동구유럽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자, 바다 건너에 있는 해양 세력의 영국. 자, 이렇게 5강 체제가 구축될 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도 있었겠죠. 그죠? 스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도 있고요. 북서부 유럽에 덴마크나 스웨덴, 자, 그 옆에 노르웨이, 핀란드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나라도 있고요. 스위스가 나중에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얻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있었고, 근데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독립국가는 아니고요. 여러 국가로 쪼개질 때야. 그죠? 그래서 위에는 뭐 베네치아, 그 다음에 뭐 나폴리, 그 다음에 시실리아, 그 다음에 뭐 등등의, 그죠? 샤르디냐 등등으로 일단 쪼개져 있는 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지금의 이탈리아가 아직 통일되기 전이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하면은 발칸반도에 있는 땅은 사실 오스만 투르크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터키죠? 이렇게 해서 넓게 일단 영유했던 지역입니다. 이게 그 당시 유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중심성은 프랑스,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체제로 가는 5강 체제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 혁명이 터진 거야. 그죠? 아시겠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프랑스 혁명의 그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30분이 위에 있는 계급과의 충돌에 의해서 결국 밑에 있는 계급이 자, 일단 들고 일어났던 무산자 계급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평가하지만 당대에는 이게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어느 나라가 공포스러웠습니까?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사돈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로 오스트리아 일당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넘어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야. 뭐 대륙 건너에 있는 영국도 뭐 일단 때로는 왕조의 역사에 서로 간의 전쟁은 치르겠지만 적대적이지 않아. 계급 간에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공화정까지 선포한 거예요. 그죠? 공화정 선포할 때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귀족들이 상당수가 그죠? 목이 잘리는 거죠. 아주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주변에 일단 그 다른 왕조 국가들이 이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만들어요. 프랑스의 일대 위기죠. 그죠? 누가 지배했습니까? 하면 공화정의 대표적인 과격파, 뭐 지롱드나 뭐 자코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이 서로 일단 의회를 차지하면서 공화정을 추구할 때요. 그죠? 이러면서 프랑스가 대연합을 구축했던 다른 나라와의 공격을 받고 특히 가장 격앙됐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됐던 바로 그 시점 이후에 그죠? 그러면 혁명은 1789년에 터졌는데 자 91년에 바로 2년 좀 넘은 시점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 일가족이 다 처절하게 목숨을 잃은 게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가는 거죠. 프랑스는 혁명이 그죠? 이러면서 피해 혁명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받고 자 프랑스를 구출하자, 왕족을 구출하자 이런 연합이 나중에는 증오로 바뀌어요.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이러면서 대프랑스 연합이 만들어지는 게 그 이후부터야. 여기까지 뭐 역사 외우실 것도 없어요. 그죠? 배경으로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어요. 공화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구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인물인 바로 나폴레옹. 코르시카 출신의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나폴레옹과 전 유럽의 대결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1791년 이후에 1814년까지 자, 전 유럽을 거의 20년 넘게 지배했던 게 자, 나폴레옹입니다. 자, 그 이후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전부예요. 그죠? 앞에 뭐 일단 혁명이 성공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정확하게 빈 체제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이게 왜 오늘 중요하냐면 요 시점 이유가 빈 체제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셔야 되겠죠. 그죠? 암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빈 체제가 뭐냐면 빈이라고 얘기하면 오스트리아의 그 당시의 수도 이름이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빈은 세계 유럽의 외교의 가장 중심성이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빈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유럽의 안정을 자 일단 꾀하기 위한 회의 체제라고 컨퍼런스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회의 체제야. 그러면 어느 나라가 여기 참여했습니까? 하면 4강 위주로 참여하다가 나중에 프랑스까지 같이 들어가서 5강으로 유럽이 안정화된 모습을 취한 게 바로 이때야.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부터 쭉 공부하셔가지고 여기까지 그죠? 공부하실 내용이야. 중간중간에 어떤 회의가 있었고 좀 복잡합니다. 그죠? 엑스트라 샤펠 회의 있고 뭐 등등의 뭐 라펠로 회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지만 자, 이 회의는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드리고 결국 빈 회의의 언저리 일단 주변에 회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들어갑시다. 전쟁의 원인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가전 다 설명드린 내용이야. 이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돼.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왜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공화정을 추구하는 체제였는데 주변 국가들의 군주제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는 체제다.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했다? 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91년에 자, 영국으로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프랑스의 과격파들에 의해서 처형당한다. 이 다음에 바로 프랑스에 대항하는 여러 공동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죠? 이거 뭐 굳이 외우실 게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프랑스가 일단 자, 주변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일단 전쟁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럽 전쟁이 나폴레옹 중심으로 쭉 일어난 거 그 직후겠지만 이러면서 자, 유럽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막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안 읽으셔도 돼. 그죠? 자, 중요한 건 나폴레옹 전쟁부터 한번 쭉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전쟁을 이게 누구의 문제야 라고 할 때 나폴레옹의 전쟁은 결국 프랑스 책임이야 라고 자,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프랑스가 전쟁을 도발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주변 국가들의 원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건 후기에 역사가들이 자, 논쟁을 벌였던 그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김영고쌤의 외교사에 세계 외교사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쟁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면 1차 연합 붕괴됐어요. 프랑스가 이걸 괴멸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평화체제 좀 이어져. 다시 2차 연합. 근데 또 깼어. 그죠? 3차 연합. 깼지만 이제부터 프랑스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죠? 결정적인 건 프랑스가 자, 대륙 봉쇄령을 어겼던 러시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실패를 거둬요. 그죠? 그 유명한 러시아 원정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톨스토이 소설인 자, 전쟁과 평화의 그 배경이 됐던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죠? 어쨌건 이러면서 결국 나폴레옹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쭉 한번 저와가지고 보십시다.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차 연합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1793년부터 97년이 1차 연합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1792년에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전쟁은 유럽의 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까지 프랑스에 대항하는 열강들의 연합입니다. 여러 차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여러 차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입니다.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전쟁을 선포하자 9월에는 프로이센 군대가 파리의 동쪽까지 진격해서 이때 프랑스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군대가 전염병으로 그때 마침 고통을 받게 돼서 진격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 이때 잠깐 프랑스가 자, 숨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죠? 요 이후에 그 유명한 전투가 발미 전투예요. 그죠? 대회전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극적으로 전세를 역전합니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은 자, 일단 프랑스와 굴욕적인 자, 일단 쉽게 말하면 뭘 취하냐면 자, 일단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 프랑스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자, 이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이센이 자,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전선에서 빠지게 돼요. 그죠? 이게 바로 1차 연합의 핵심입니다. 프로이센은 자, 프랑스를 공격하지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숨을 돌렸던 프랑스는 자, 일단 자국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프랑스의 정책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이런 프랑스의 어떤 강한 힘이 일단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뭐 등등의 다양한 국가들의 연합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 연합에 참여한 뭐 많은 그 국가들 중에서 특히 중심성은 러시아예요. 그죠? 러시아는 프랑스와 왜 이게 친했냐면 프랑스 왕조와 러시아 왕조는 여러분들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돼요. 우랄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가 있는데 요 지역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요 서부 유럽에 발달된 나라는 이 동부 유럽에 있는 러시아 자체를 국가 체제로 인정하기 좀 힘들었나 봐. 그죠? 왜냐면 이때 오랫동안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16세기부터 키예프 공국이라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야만성과 유럽과는 조금 문화가 이질성이라고 일단 봤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좀 이질적인 국가였어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가 자, 프랑스와 왕조상으로는 같은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조인 부르봉 왕조에서 방금 얘기했던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는 등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프랑스의 공화정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차 연합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관계를 끊는 게 바로 러시아의 보복이죠. 그죠? 이러면서 1차 연합이 조금 더 대결적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배우실 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뭐 이게 연합체제의 출발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프랑스는 이런 연합에 맞서가지고 꽤 오래 버텨요. 그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외 팽창의 길을 넓혀갔다. 결과적으로 위에 얼기설기 그때 전략적으로 맺었던 동맹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맺었던 조약이 첫 번째 조약 드디어 나옵니다. 캄포 포르미오 조약이라는 게 97년에 맺습니다. 1차 연합이 깨지면서부터 맺은 조약이 아까 얘기했죠.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일단 조약에서 바젤 조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죠? 영태의 거래를 담았던 조약이고 프랑스와 화해, 굴욕적이죠. 일종의. 그죠? 자기 땅 일부를 여러분들 프랑스와 프로이센, 이게 푸푸가 프로이센을 얘기합니다. 아시죠? 요 사이가 바로 그 유명한 라인강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죠? 요쪽 땅도 프로이센 땅인데 요쪽 땅 일부를 프랑스에 넘겨주는 도구죠. 쉽게 말하면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굴복을 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 굴욕적인 조약 이후에 프로이센은 어떤 약속을 했다? 자,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연합체제에는 더 이상 가입하지 않는다. 그죠? 10년 동안 발이 묶여요. 그죠? 스스로 전략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센 입장에서 굴욕적이죠. 여기서 그 표현이 나오죠. 이후로 프로이센은 10년 동안 중립을 지킨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1차 연합의 그 대상 국가들이에요. 그죠? 자, 러시아, 오스트리아도 땅 욕심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폴란드죠. 이 폴란드가 중심성이에요. 또 하나의 화제. 왜냐하면 폴란드 자체는 어느 세력적으로 들어가도 여기가 프로이센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사이 지역이거든요. 완충 지역이야. 그죠? 그러니까 폴란드를 누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동부 유럽의 전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안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폴란드를 얘네들이 프랑스와 약속해서 절반을 잘라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죠? 이러면서 폴란드가 또 야욕에 의해서 두 나라에 의해서 자, 이렇게 분할되는 역사가 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랑스를 공략하기 전에 두 나라가 자기 폴란드의 영토를 차지하는 등등으로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결국 물러가게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1차 자, 대프랑스 연합은 자국의 이익에 다 일단 치중하기 때문에 자,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런 표현 많이 나올 겁니다.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대가로 남의 땅을 차지하는 걸 보상 외교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실주의적 정치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프로이센과 러시아 또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요 세 나라가 일단 폴란드에 관심이 많아요. 자, 폴란드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어느 땅 이게 정확한지도 아니지만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다 접점 지역이거든요. 그죠? 얘네들은 게르만인들이에요. 슬라브인들, 게르만인들, 라틴인 아니겠습니까? 종족도 달라요. 근데 이건 넓은 게르만인이야. 근데 제일 유럽의 넓은 영토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예요. 지금 오스트리아 되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되게 넓었어.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앞에 지금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발칸의 일부 나라 다 이게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핵심적인 민족은 게르만인이지만 프로이센 북방에 있는 오스트리아 밑에는 쉽게 말하면 동생 국가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어쨌건 동부 유럽의 세 나라라고 얘기하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세 개 나라인데 사이에 딱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가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늘 세 개 나라에 분할되기도 하고 욕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영토적인 면에서 자, 보상 외교가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의 영향권, 요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정적인, 자, 일단, 불리는 용어일 뿐이에요. 이탈리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탈리아는 그때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세기 이후에 여러분들 유명한 책 뭐가 있습니까? 군주론의, 일단 그 피렌체 출신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피렌체가 이쪽에 있는데 북부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로 위에 쪼개져 있는 일단 베네치아와 더불어서 강력한 나라는 분명한데 주변의 군주국에 비해서는 되게 미약한 나라겠죠.
교황청이 중간에 있고 밑에 나폴레 왕국이 있는데 아직은 국가 체제가 이렇게 형성될 정도로 통일성이 없었어요. 이탈리아가 우리가 야 이탈리아 가자라고 했는데 그 이탈리아는 언제 통일이 됐다? 거의 1870년대 그 초반에 일단 통일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죠. 독일도 그때 통일됐고 그 직전에 이탈리아가 통일됐고 이해되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1856년에 통일됐던 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구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다?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지금과 달리 굉장히 센 나라였어. 밑으로 압박 줘가지고 베네치아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던 나라가 오스트리아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죠? 이러면서 주변에 자 캄포 포르미오 주역은 프랑스가 주변 나라를 격파하면서 각각의 외교적인 성공을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에 더 일단 신경을 많이 쓴다? 제밥에. 정말 자, 공략 대상은 프랑스인데 보상을 통해서 다른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그 유명한 캄포 포르미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가장 오스트리아가 쉽게 말하면 프랑스를 증오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쉽게 물러나게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자 영국 중심의 1차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나라냐면 얘네들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야 우리는 대륙에 균형 외교만 있으면 돼.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동맹 안 맺어. 얘네들의 외교 전략이야. 대륙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는 외교를 맺지 않는다. 왜? 외교는 맺을 수 있어도 동맹관계 맺지 않는다. 자, 일단 프랑스가 만약 기울어진다면 우리는 프랑스 편을 들 것이다. 근데 지금 프랑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일단 일단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일단 영국의 전통적인 외교 일단 전략입니다. 대륙과 분리하려고 하는 섬 특유의 일단 전략이 외교 전략이 지금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브렉시트도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야, 전통적인 영국이 대륙의 EU에 이런 일단 편입되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이야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영국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유럽은 분명하지만 유럽과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유럽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영국 입장에선 누굴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가 힘이 세니까 기울어질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너무 힘이 세. 프랑스가 너무 힘이 세.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오합지졸이야. 그러면 영국이 여기 있다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영국의 원래 외교 전략이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은 처음에 프랑스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영국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붕괴됐다. 왜? 국가들은 보상 등등의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프랑스를 공통적으로 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되게 약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 연합 보십시다. 1798년에 또는 1801년부터 있었던 제2차 연합. 끊임없이 연합은 맺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해요.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 침공. 그때 일단 침입해가지고, 자, 일단 파라오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그죠? 상당히 스핑크스의 코를 일단 파괴시킨 것도 프랑스의 원정군이 결국 포를 쏴가지고 무너뜨렸고, 등등의, 그죠? 야만적인 문화, 파괴 현상을 일으켰던 게 그 당시에 일단 나폴레옹이었죠. 근데, 이집트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나일강이, 그죠? 위치가. 그럼 누구 땅이었습니까? 하면 오스만 트루크가 넓게 영향권을 행사한 지역이야. 근데 오스만 트루크, 지금의 터키죠.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걸 통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침략을 한 거야. 그죠? 나폴레옹 그때 일단 이미 전략가로 등장할 때입니다. 아직은 대총통의 지위지 황제까지 올라가기 전이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누굴 압박했냐면 오스만 트루크는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이쪽을 압박하면 누가 민감해하냐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민감해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발칸이라고 하는 건 누구 땅이겠습니까? 하면 오스만 트루크 땅 분명한데 지금의 발칸이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까? 어떤 나라가 있죠? 요새 한창 관광지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드브로벤니크, 이게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위쪽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죠? 슬로베니아, 등등 이런 땅들이 여기 있어. 근데 얘네들은 민족이 슬라브족들이야. 러시아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이렇게 영향을 줘. 그러니까 이렇게 침략하면 누가 민감하겠습니까? 바로 위쪽이 발칸반도야. 당연히 러시아가 긴장하고 오스트리아가 긴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일부러 도발한 거야. 그죠? 오스만 트루크는 일단 경쟁 상대가 안 되고, 거기서부터 인식하고 한번 보십시다.
자, 오스만 제국의 이해관계를 가졌던 러시아와 정면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누가 일단 끼어들게 했습니까? 하면 러시아는 그동안에 무역 정도로 간접적인 일단 프랑스에 압박을 넣었던 나라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요. 그죠? 이러면서 프랑스는 러시아의 개입을 유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8년에 영국이 러시아에 45,000명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이게 얘네들의 전략이에요. 야, 내가 군대를 모집할게. 러시아 너희들 강력한 군대 있지? 일단 위 전선에 약 5만 명 안 되지만 5만 명 가까운 일단 병력을 파병해줘라. 명당 얼마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죠? 가난했던 러시아는 이거를 응합니다. 그죠? 자, 보조금을 받고 참여한 전투가 바로 자 일단 2차 연합입니다.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2차 연합에 어느 나라가 가입했습니까?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오토만이면 오스만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참여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 빠졌습니까? 프로이센 빠졌죠? 왜 빠졌죠? 아까 얘기했죠? 자, 그 조약에 의해서 10년 동안 발이 묶였던 나라입니다. 바젤 조약이라고 얘기했죠? 자, 프로이센이 참여하지 않고 연합 가맹국들과 단독으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건 전선을 균열시키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프랑스와 화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가장 강력했던 리더 국가가 물론 영국은 돈을 내가지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러시아예요. 캐서린 대제라고 얘기하는 루이 16세의 처형 때문에 프랑스의 절대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제예요. 그죠? 아주 그냥 대단한 일단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황제입니다. 이 양반과 그의 아들인 파벨 1세는 나중에 일단 암살당해요. 어쨌건 뭐 그건 나중에 러시아 역사지만 프랑스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캄포 포르미오죠. 위에는 오스트리아 맺었던 조약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프랑스가 발칸 쪽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까 발칸이 어디입니까? 이쪽이잖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이쪽 반도야. 얘네들이 이집트를 침공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잖아.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스만은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약했냐면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이 있었어. 그죠?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는 나라야. 치고 올라오면 바로 밑이 어디겠습니까? 발칸반도 위쪽이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이건 자기의 도발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당연히 참전했겠죠. 그죠? 자,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폴란드 지역에서 나폴레옹의 위성국가 건설 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단 동부 유럽을 자, 교란하는 나폴레옹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벨 1세는 이거에 대한 대응 자세를 또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러시아가 드디어 2차 연합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해. 이제부터 게임의 균형이 깨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일단 루네빌 조약을 보십시다. 그런데 2차 연합도 성공리에 거두지 못해요. 그죠? 자, 어느 정도 전쟁도 좀 이렇게 세 개 나라니까 여러분들 줄 쫙 그어 보십시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야. 그럼 유럽 5대 강국 중에 3나라가 벌써 참여한 거예요. 그죠? 프로이센은 아까 얘기했죠? 자, 일단 위에 있는 바젤 조약에 의해서 얘네들은 자, 일단 전쟁을 일단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얘네 제외하고 3개 나라가 뭐 일단 힘을 합쳤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랑스는 강력한 3나라가 전쟁을 치러야 돼. 그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자, 일단 나폴레옹이 고전을 했지만 자, 스스로가 거의 영국은 돈만 냈어. 오스트리아는 오합지졸이야. 강하고 큰 나라인 건 분명한데 군사력은 별볼이 없는 나라예요. 다민족 국가니까. 그럼 러시아가 혼자 고군분투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러시아가 갖지 않겠습니까? 이걸 약간 계략적으로 이용한 게 또 나폴레옹이지만 결과적으로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대가 이탈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전선은 또 오래 유지가 안 되죠. 오스트리아도 전쟁 한번 지다 보니까 프랑스와 루네빌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 이름 외우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게 일종의 뭐다? 화해 조약이에요. 그죠? 근데 말이 화해지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2차 연합도 별별이 없게 돼요. 다시 2차 일단 연합은 어떻게 괴멸하게 된다? 프랑스가 세계 연합을 잘 보니까 프랑스 혼자 힘으로 이 세 개 나라는 좀 버겁긴 해. 그러면 얘네들 맞서 싸우기보다는 교란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간질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하면 러시아가 자 프랑스의 이간질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만 피를 흘리네. 물러가게 되죠. 그럼 남은 두 나라인데 육군이 전통적으로 약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당연히 개입하기 힘들겠죠. 영국은 뭐 지리멸리하는 나라야. 의미가 없어. 해군력만 강한 나라야. 오스트리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합지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부터 조약을 화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삼국 연합도 큰 의미가 없게 자, 중도에 포기가 됩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바로 2차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미행 조약 등등을 체결합니다. 전쟁을 혼자 치른 나라는 영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집트 점령이 나폴레옹이 성공리에 마치지 못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집트 전체가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이집트를 제대로 공격한다는 건 더위도 있고 포기하게 돼요. 그죠? 대신에 영국을 공략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활용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격은 안 돼요. 이유는 뭐죠? 영국은 전통적으로 해상에 강한 나라야. 근데 이건 육상 국가다 보니까 해군력이 영국을 능가하지 못해요. 육지에선 프랑스가 압도적이지만 바다에선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못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가장 가까운 나라가 대상국가 어디겠습니까? 요 나라예요. 영국과 요 나라는 너무, 그러니까 영국의 분신이 요 나라들이야. 특히 포르투갈은 대표적인 영국의 대륙에 있는 국가라고 봐도 돼요. 얘네들이 어디를 공격한다? 포르투갈을 공격하게 됩니다. 영국이 민감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제일 가까워요. 그죠? 근데 그 다음 가까운 나라가 포르투갈이야. 그죠? 포르투갈을 점령당하면은 영국 입장은 좀 곤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타겟팅한다? 포르투갈을 자,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이 이후에 영국도 프랑스와 화해할 수밖에 없어.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미행 조약입니다. 그죠? 해외 식민지의 상당수를 프랑스에 넘겨요. 역시 굴욕적인 조약입니다. 자, 최대한 양보는 무슨 말이 양보지 양보가 아니라 거의 많은 걸 자, 일단 영토를 할애하는 등등의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누가 힘이 많이 실려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폴레옹이겠죠. 이다부터 무력에 의한 평화가 일단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연합전선 또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1805년이야. 3년 동안에 일단 공백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드디어 못 참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이때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려요. 그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전체 유럽을 점령했던 대제국 프랑스를 건설한 게 나폴레옹이야. 의기양양하겠죠. 그죠? 나폴레옹을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국민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국은 황제의 직위까지 올라가서 유럽 전체를 지배한다는 야욕을 품었던 나폴레옹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죠? 역시 영국밖에 없죠. 자, 영국은 누굴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동안 자, 검증됐던 러시아를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죠? 동맹을 체결합니다. 각국이 또 막 제안을 해요. 그죠? 그러면 뭐 일단 여기서 덤벼들 나라는 오스트리아밖에 없겠죠? 또 세 나라가 일단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연합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안 났는데 연합군이 또 한 번 져요. 3차 연합도 패배. 자, 그래서 유일한 승리가 어디냐면 바다 해전이었던 넬슨에 의해서, 넬슨 제도 들어보셨죠? 그죠? 넬슨이 이긴 게 유일해. 그러니까 역시 해군은 영국이 최고야. 그러니까 해군에서 한번 이긴 게 다인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붕괴된 거야. 나폴레옹 한번 본보기를 한번 내려주려고 하겠죠. 야, 영국을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군력이 약한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쇄하는 거야. 야, 영국으로 가는 모든 무역 끊어버려. 그죠? 곡물도 안 되면 말라 죽일 정도로 고사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가 영국이 산업혁명기야. 강한 나라란 말이야. 돈도 많고. 그죠? 충분히 얘네들의 대륙 공세력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면 거꾸로 여기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동안 프랑스가 다 점령해가지고 자, 이 모든 제국을 위에서 상위 국가로 통치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가장 균열이 시작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면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먹고 사는 거의 대부분 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곡물의 상당수를 영국에 수출하는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자꾸 쪼들리니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륙 공세를 어겨가면서 무역선을 왔다 갔다 일단 교류를 한 거예요. 밀교류.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응징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러시아 원정입니다.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쉽게 말하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그때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죠?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 나온 것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연합군은 패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승승장구는 아직도 이어집니다. 나폴레옹 제국 보십시다. 나폴레옹은 이제 더 이상 뭐 거슬 게 없어요. 유럽을 전체를 점령합니다. 프로이센을 패배시킨 그 이후에 자, 계속 동진합니다. 자, 그 이후에 자, 비스톨라 강을 넘어서 러시아와 대치하는 지경까지 가요. 여기가 바로 나폴레옹의 가장 최대치야. 자, 여러분들 왜 고야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가 여기서 내란이 일어나니까 여기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상당수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저항하다가 고야 그림에서 뭐가 그려졌냐? 민족주의적 화가인데 앞에 쭉 도열되어 있으면은 그 저항군을 그 총을 그 앞에 놓고 사형대 일단 시켜가지고 처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아주 끔찍한 그림입니다. 고야에. 그만큼 스페인도 프랑스의 영향권.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상당수도 영향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도 영향을 끼치고 북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 유럽을 말 그대로 프랑스가 좌우할 때야.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자 프로이센이 이렇게 프로이센을 공략하면서 어디까지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륙 공세력을 어겼기 때문에 치를 수 있는 전선은 여기까지. 그죠? 이제부터 러시아를 공략하는 길만 남았는데 러시아의 극점은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자, 일단 니멘강 위에 선박에서 근데 그 직전의 과정을 잠깐만 더 보십시다. 선박에서 나폴레옹은 세 나라의 즉 나폴레옹까지 포함해서 세 황제가 일단 동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두 황제를 불러가지고 러시아 황제가 그때 알렉산드르 1세입니다. 프로이센은 자 빌헬름 1세야, 그죠? 이 양반들을 만나면서 선박해서 회의를 치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틸지트 자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 틸지트 조약. 프로이센,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 불러가지고 굴욕을 약속을 시킨 거예요. 그죠? 대치하니까 압박을 느꼈던 러시아와 프로이센 황제들은 굴욕적인 회담에 응하게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많은 땅을 잃게 되고 두 나라 역시 프랑스에 종속당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자, 결국 이때 맺었던 게 뭐겠습니까 하면 대륙체제를 얘기합니다. 영국의 대륙공세령이죠. 이거 패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812년 여러분들 이제 말로가 거의 다가갑니다. 1814년은 자 프랑스의 몰락을 얘기하는 해입니다. 바로 2년으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죠? 나폴레옹 오스트리아 황제 일단 프란시스 1세의 딸 마리아 루이즈, 그죠? 유명한 여성이죠. 이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자, 결혼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일단 관계가 악화돼. 이유는 뭐예요 하면은 이 여성이 누구냐면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체가 일종의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그죠? 오스트리아 여자와 결혼한다는 얘기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더 밀착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이 정도 위치에 있잖아. 그죠? 러시아한테 압박할 거 아니야. 그죠? 러시아는 이것 때문에 더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대륙 공세력까지 어겼어. 그죠? 그러면 손봐야 되겠다, 러시아는. 근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폴레옹이야. 대륙 공세력이 위태로운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황제의 명령이잖아. 근데 얘가 어겼어. 얘를 방치하면 다른 나라도 황제의 명령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응징해야 되겠지. 그죠? 나폴레옹 그 대가를 지불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침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면 러시아가 왜 그러니까 프랑스가 왜 무리하게 러시아를 침략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황제 체제 입장에서는 본보기가 필요한 역사겠죠. 그죠? 결국 침략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부터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 보십시다. 돌입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대륙 공세령 그거 하나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두 가지가 일단 중첩적으로 겹쳐서 프랑스가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러시아 일단 원정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는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끌려간 애들이야. 그죠? 오스트리아 군대도 6만 명, 프로이센 2만 명. 근데 나중에 몰래 얘기해요. 야, 미안. 너희 침략하는 일단 대열에 우리가 쓰긴 했지만 절대로 우리는 마음이 너희의 침략에 가 있지 않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거기다가 오스트리아의 6만 명은 대부분 다 오합지졸이에요. 다민족 국가로 돼 있으니까 충성심도 없어요. 그럼 전체 60만을 끌고 갔는데 이 중에 절반만 프랑스인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침략하니까 대우가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때 침략하는 과정에서 모스크바를 점령했거든? 불태웠어. 근데 누가 불태웠냐면 모스크바인들이 불태우고 도망간 거야. 그죠? 청야전투라고 얘기하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다가와. 지금처럼 기동성이 발휘된 그때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선이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겨울이 다가오는 거야. 얘네가 그걸 알고 다 후퇴한 거지. 그죠? 우랄산맥 이쪽으로 다 후퇴한 거야. 거기다가 얘네들이 겨울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굶주리면서, 왜냐하면 다 물자를 빼가고 아니 불태우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죠? 그럼 얘네들이 더 이상 진격을 안 되니까 뒤로 후퇴하는 과정에 뒤통수를 때리는 전략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예전에 어떤 전투력이 있었냐면 후에 나치, 즉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략할 때는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는 쉽게 말하면 점령이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걸 알고 있고
자, 그 이후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나폴레옹은 드디어 1812년 자, 닌민강을 건너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모스크바죠. 근데 원령 무엇일까? 9월이야. 겨울에 일단 추위는 러시아는 좀 빨리 오죠. 그죠? 이때부터 자, 조짐이 안 좋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바로 그거예요. 추위와 그 다음에 이중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프랑스는 퇴각하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야? 10만 명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니면 공격받아 죽거나 등등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끔찍했던 러시아 원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러시아는 자, 일단 중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죠? 프로이센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10년 동안의 동맹을 다 정리합니다. 기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외교는 이게 현실적이에요. 그죠? 자, 프로이센은 러시아 동맹을 체결해서 강한 세력이 러시아인 걸 안 거죠. 자, 프로이센, 자, 그 대가로서, 그러니까 러시아 손을 잡는 대가로서 위쪽 지역, 칼리시 정부라고 해서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을 통해서 독일 일부 지역을 더 넓히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요때도 기회를 포착하는 거야. 각 나라마다 지금처럼 깔끔하게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라 공국들이 많아요. 그죠? 되게 일단 자질구레한 나라들이 많은데 프로이센이 고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북부로 영토를 넓혔다고. 그죠? 이게 바로 뭐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직 명분상 프랑스와 동맹은 분명해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자, 두 나라가 마리아 테레지와 오스트리아 여자 아니겠습니까? 오스트리아와 거의 사동국가야. 근데 문제는 오스트리아 마음은 이미 러시아로 떠나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자, 프랑스에 일단 반대한다. 그때 누가 등장했다? 맷베르니.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프랑스의 반동체제의, 즉 비인체제의 주인공이 맷베르니입니다. 이 사람만 기억합시다. 먼저 맷베르니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인데 바로 현실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비스마르크와 더불어서. 그죠? 자, 이 사람이 프랑스의 동맹자가 아니라 우리는 조종자다. 우리 너희 편이 아니라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일단 회의를 치룰게. 그러면서 제안한 거야. 자, 다시 돌아가라. 프랑스의 옛날 국경을 토해내라. 그 다음에 자, 바르샤바, 즉 폴란드에 있는 너희 위성국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오스트리아도 관할권인데 그 전에 프랑스가 바르샤바 공국이라고 위성국가, 프랑스에 일단 편승할 수 있는 위성국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도 옴짝달싹 못하니까 이게 또 땅이 되게 넓어. 거의 프로이센 땅만 해. 지금 좁게 그렸지만 이런 걸 다시 토해내라고 일단 오스트리아 맷베르니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는 자, 특히 나폴레옹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겠죠.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십시다. 자, 드레스덴 회의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죠? 자, 만나면서 9시간 동안 이 회의를 치릅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아직도 꿈의 환상에 젖어 있어. 절대로 자기가 지지 않을 거라고 환상을 일단 품고 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이 자, 일단 결국 이러면서 회의가 결렬되면서 오스트리아는 자,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해요. 그죠? 자, 라인강을 넘어가지고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프랑스의 지금의 프랑스 땅은 거의 좁혀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내부로 들어간 거야. 연합군은 이제 프랑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직전이야. 그죠? 드디어 자, 프랑스는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1차, 2차, 3차, 4차까지 연합이 일단 지속됐는데 4차 연합이 바로 나폴레옹의 패배가 일어났던 전선이다. 14년이야. 쇼몽 조약이. 그죠? 자, 일단 연합군은 프랑스로 계속 파리 쪽으로 몰고 갑니다. 자, 주변 전투는 다 의미가 없어요. 나폴레옹은 계속 연전 연패합니다. 마지막 회의. 이게 전쟁이 이때는 선전포고 한 다음에 꽤 매너 있는 전쟁을 치렀죠. 전쟁 그때 잠깐 중지해. 그죠? 야, 다시 한번 요구할게. 항복해라. 그리고 토해내라. 너 황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할게 할 테니까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 나폴레옹은 거부해서 또 그죠? 이때 바로 쇼몽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죠? 연합국 측에서. 자, 우리 공격할 때는 그 이후에 전쟁 이후의 과정을 자, 회의했던 게 쇼몽 조약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협약 조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연합국이 일단 파리를 일단 거의 진군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죠? 왜냐면 자, 나폴레옹이 거절했으니까 요때 나폴레옹이 약속을 하나 해요. 야, 알았다. 그만 공격. 내가 내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줄게. 양위라고 얘기하죠. 그죠? 편법이죠? 연합국이 이걸 들어주겠어요. 그죠?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단호해진 거야. 연합국이. 그죠? 결과적으로 나폴레옹 궁지에 처하게 됩니다. 연합국이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 전쟁은 결국 종지부를 찍어요. 그때 끌려갔던 섬이 어디냐면 엘바 섬이에요. 들어보셨죠? 그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외곽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자, 유폐당해요. 첫 번째 나폴레옹의 퇴위가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죠? 그죠? 황제 지위를 내려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일단, 자, 결국 누가 전쟁을 이겼습니까? 하면 나폴레옹 전쟁에, 자, 결국 패배를 서명하고, 뭐 등등 에피소드 있어요. 그죠?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독약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를 삼켰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쓰러졌는데, 뭐 토해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뭐 등등, 그죠? 스스로가 동정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간 뭐 에피소드입니다. 됐고, 자, 이 협정은 러시아 알렉산드리 1세대의 낭만주의적인 전쟁, 뭐 이렇게 등등 중요한 거 아니고, 낭만주의적 주장이 뭐냐면, 자, 나폴레옹을 황제 지위를 너무 격화시키지 말고 엘바 섬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도록 매년 200만 프랑을 지불하는 등 이게 바로 낭만주의적인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에 자, 정작 나폴레옹 이후에 등극했던 루이 18세는 서명하지 않고요.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감이 대단했겠죠. 부르봉 왕조니까 자기 왕조를 멸살하다시피 해서 죽였던 인물이니까 결과적으로 엘바섬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200만 불 안 줬다는 얘기야. 그죠? 어쨌건 이건 뭐 나폴레옹의 운명이고 파리에 입성했던 연합국은 드디어 자, 일단 평화체제를 시작하며 사인하고 회의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끝났다고 해서 자, 원상태로 복귀 이게 아니죠. 거의 20년 동안 프랑스 중심으로 체제가 개편됐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회의를 치러. 어디에?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그거 뭐라고 얘기한다? 비인 체제. 그럼 나폴레옹 전쟁을 정리한 체제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다. 자, 역대 자, 체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나와요. 처음에는 비인 체제. 들어보셨죠? 이거야.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맺은 체제는 뭐다? 베르사유 체제. 두 번째 체제죠. 자, 세 번째는 무슨 체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는 얄타 체제. 다시 베인 체제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 한 게 베인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베르사유 체제는 1차 끝난 이후의 베르사유 체제, 얄타 체제는 방금 들어보셨죠? 2차 끝난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얄타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화회의를 이렇게 개최했던 뭐 춤춘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회의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뭐 각국에 있는 뭐 외교관 다 모여가지고 또 부인까지 대동하고 심지어는 정부까지 나오고, 정부 아시죠? 그죠? 러버 뭐 등등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이 몰려가지고 오스트리아 비는 그렇게 넓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다 몰려가지고 매번 파티했대. 낮에는 잠깐 동안 술김에 회의하고 밤에는 뭐 파티하고 춤추고 너무 흥청망청.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도둑들 소매치기 다 몰렸고 뭐 그다음 그 율랑 여성 다 몰리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죠? 흥청망청. 현재 끝났으니까 얼마나 흥겨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춤추는 회의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그죠? 근데 중요한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참석자 범위라고 해야 되게 절대로 이거 암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이 대표자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전국과 패전국의 대표가 같이 모인 거죠. 5강 체제야. 그러면 이 5강에 있는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그게 뭐 어땠다는 얘기예요 하는데 5강만 모인 게 아니라 수많은 공국의 대표들이 모이니까 이 나라만 해도 수백 개예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는 비인 체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뭔가 얻는 게 있을까? 기웃기웃 거렸던 회의가 바로 비인 회의라는 얘기죠. 그죠? 정치위원회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 그죠? 전문위원회 뭐 등등이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열렸겠습니까? 기본 원칙까지만 하고 오셔도 하십시다. 자,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비인 회의의 기본 원칙 전제는 딱 두 개야. 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 원하냐면은 자, 전쟁 전에 현상 유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의 대표적인 대전제가 뭐겠습니까? 세력 균형을 치른다. 정통주의를 우리는 추구한다. 요 두 가지야. 세력 균형. 영국이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래대로 어느 한 나라가 그러면 자, 세력 균형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프랑스죠. 더 이상 힘을 키우지 못하게. 그 다음에 정통주의야. 원래 복고주의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1815년 이 원칙, 1815년 비인체제 출발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가 강대국이 되는 걸 어떻게 되지? 막는 거. 또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유럽 정치를 교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둘째, 나폴레옹이 개편했던 유럽의 국경선.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붙이고 했을 거 아니야. 나폴레옹은 여러분들 자기 혼자만 지배한 게 아니라요. 자기 친인척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변 나라에 황제로 뿌린 애들도 굉장히 많아. 그죠? 막시밀리아는 대륙 건너가지고 멕시코에 황제로 심어놓은 게 바로 나폴레옹이야. 대단했죠. 그죠? 뭐 등등으로 그게 얼마나 교란당했겠습니까? 왕조 체제도 복잡했겠죠. 그죠? 다시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년 동안 유럽의 정치를 교란했던 그 나폴레옹 그 이전, 그러니까 복고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통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그죠? 자, 비인회에서 이들 원칙들은 그런 대로 적용됐는데 20년 동안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옛날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럽 정치의 질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중심이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가 만들었던 거의 1000년 동안 유지했던 왕조가 나폴레옹 때문에 붕괴된 거야. 합스부르크가 붕괴! 이해돼요. 뭐 가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옛날의 신성 로마 제국의 신성성은 없어지게 된 거죠. 그죠? 자, 이 제국을 구성했던 300개의 작은 나라가 39개의 공국으로, 공국이 뭐냐면 군주국 바로 밑에 있는 걸 공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공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지금도 있어요. 모나코. 모나코는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그죠? 국가 체제로 불린다면 이 국가에서 예전에 그레이스 켈리라고 해서 모나코의 유명한 왕자와 결혼했어요. 그죠? 그럼 왕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왕비가 아니라 공비가 맞죠. 공비. 그 공비가 군주가 아니라 바로 밑에는 공이라고 하는 지위를 차지한. 그래서 모나코 공국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산 마리노 공국. 그죠?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위치해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은 군주국 맞죠? 근데 그 밑에 짜질구레한 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아주 세포 분열처럼. 그죠? 그걸 39개로 정리했어요. 그죠? 이게 그때의 모습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게르만 중부 유럽의 일대 변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통주의 원칙은 독일은 뭐 일단 해당이 없다. 원래로 돌아간다 몇 개로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300개로 쪼개져야 되겠죠? 이러지 않고 39개로 정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힘들지만 이해되십니까? 그죠? 오케이. 자, 쉬었다 하십시다.